대가리에 피도 안 바른 놈이 어디서 담배질이야? 이 영감탱이가 죽고 싶나? 어이 조포 나 좀 보자. 뭐야 너는? 담배 끄고 집에나 들어가. 알았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담배질이야. 65세 경비원 박만수 씨의 입에서 평생 처음으로 거친 말이 튀어나온 순간 조폭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새벽 6시 아파트 복도에 쓰러진 만수 씨. 그때 계단참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28살 젊은 며느리. 김수진 씨는 시장 봉투를 내려놓고 조폭에게 달려갔습니다. 과연 이 젊은 며느리는 어떻게 조폭을 제압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새벽 6시 아파트 단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 이른 새벽 공기는 차갑고도 상쾌했죠. 그 고요한 시간,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의 경비원 박만수 씨였어요. 만수 씨는 올해 65,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건설 현장을 전전했고 환갑이 되던 해 허리를 다쳐 더 이상 힘쓰는 일을 할 수 없게 됐죠. 그때 아내가 구해준 게 이 경비일이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던 사람이 이제 문 앞에 서서 사람들 드나드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수 씨는 이 일이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 퇴근길 지친 얼굴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수고하셨어요 말해주는 것, 그런 작은 인사들이 모여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중이었어요. 아침에 웃으며 다녀오세요 하던 사람이 저녁에 돌아왔을 땐 차가운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날 이후로 만수 씨에게 이 경비일은 그저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이유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방만 기다리고 있으니 차라리 이렇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덜 외로웠거든요. 만수 씨는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허리에 찬 손전등과 열쇠 꾸러미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1층 복도부터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한쪽에 놓인 화분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물을 줬어요. 이 화분들도 만수 씨가 직접 가꾸는 것들이었죠. 101호 앞 행운목은 입주민 김 씨가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걸 살려낸 거였고 103호 옆 스킨답서스는 만수 씨가 작년 봄에 꺾꽂이로 키운 겁니다. 그래, 너희들도 잘 자랐구나. 만수 씨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화분의 마른 잎을 조심스레 떼어냈어요.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걸어주면 식물도 더 잘 자란다는 게 만수 씨의 지론이었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결국 관심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복도 끝까지 가서 비상구 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기 점검 스티커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천장의 전등들도 하나씩 올려다보며 나간 게 없는지 살폈죠. 만수 씨는 이런 일상적인 점검이 좋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혹시 떨어진 쓰레기는 없는지,
복도에 놓아둔 물건은 없는지 확인했죠. 201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고는 경비실에 내려가서 메모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택배 도난 사건이 많으니 문 앞에 오래 두는 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3층 계단을 오르는데 문득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담배 연기 냄새였어요. 만수 씨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가 금연구역이었죠. 특히 복도는 더욱 엄격했어요. 몇 년 전 한 입주민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집 현관문 앞에서 꺼지지 않은 담배를 버려 화재 소동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복도 흡연을 절대 금지했고 1층 건물 밖에 따로 흡연 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수 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3층 복도를 걸어갔어요.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고 복도 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벽에 등을 기댄 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죠.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20해 동안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입주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누구 집을 방문하러 온 것 같지도 않았죠. 이른 새벽에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저기, 손님. 만수 씨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오랜 경비 생활로 익힌 처세술이었죠. 누구든 처음엔 정중하게 대하는 게 좋았습니다.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더 협조적이 되니까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건물 밖에 흡연구역이 따로 있으니 거기서 피워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는 만수 씨를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어요.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기를 길게 내뿜을 뿐이었죠. 만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었습니다. 경비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요. 나이든 경비원 정도야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이들 말이에요. 하지만 만수 씨는 참았습니다. 평생 참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건설 현장에서도 경비 일을 하면서도 늘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죠. 화를 내봤자 좋을 것도 없고 자신만 손해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자의 목과 팔에 새겨진 문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 문신, 한자로 된 글귀, 그리고 팔뚝에는 뭔가 상징 같은 게 새겨져 있었어요. 만수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 동네에 살면서 그런 문신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를 리 없었죠. 조직폭력배, 그들이었습니다. 만수 씨의 입이 바싹 말랐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흡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 이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게 둘 순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손님, 여기는 정말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만수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만수 씨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수 씨는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요. 때로는 화도 내야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만수 씨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저 젊은이에 대한 분노,
아내를 잃고도 혼자 버텨야 했던 외로움, 늙어서도 이렇게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대한 서러움까지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담배질이야. 만수 씨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을 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평생 그렇게 거칠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복도에 그 말이 울려 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만수 씨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는 게 보였으니까요. 만수 씨의 말이 복도에 울려 퍼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만수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뭔가 위험한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뭐? 남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어요. 위협적이면서도 기묘하게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만수 씨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될 일이었는데 괜히 혼자 나섰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남자를 더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는 발로 비벼 껐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나보고 뭐라고 했어, 아저씨? 남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만수 씨는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남자는 만수 씨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체격도 훨씬 좋았어요. 만수 씨는 올해 65, 평생 일은 많이 했지만 이미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싸움이라는 건 젊은 시절에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기, 손님, 제가 말을 좀 심하게. 만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걸 알 수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온갖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이런 눈빛을 한 사람은 이미 마음먹은 걸 끝까지 하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만수 씨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혹시 이렇게 말하면 남자가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도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죽고 싶어? 남자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어요. 만수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착하게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늘 그런 만수 씨를 답답해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아내의 말이 지금에야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만수 씨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손님,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가 말을 너무... 그 순간이었어요.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만수 씨는 피할 틈도 없었죠. 주먹이 그의 오른쪽 뺨을 강타했고 만수 씨는 그대로 옆으로 고꾸라졌어요. 바닥에 쓰러지면서 엉덩이부터 땅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허리에 통증이 퍼졌습니다. 오래된 허리 부상이 있는 곳이었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귀에선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입안에선 쇠맛이 났습니다. 만수 씨는 손으로 입을 짚었는데 손에 피가 묻어났어요. 입술이 찢어진 거였죠. 그와 함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렌즈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경은 아내가 만수 씨 환갑 때 선물해 준 거였어요. 당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좀 괜찮은 안경 써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내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만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시야가 흐릿했고 얼굴 전체가 아팠습니다. 평생 처음 맞아보는 거였죠. 어렸을 때도 젊었을 때도 누구한테 주먹을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65 나이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주먹을 맞다니 만수 씨는 너무 억울했고 동시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자는 만수 씨를 내려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늙은이가 주제 파악을 못하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또 하나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담배 연기가 다시 피어올랐어요. 완전히 만수 씨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만수 씨는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지만 남자의 실루엣이 아른거렸어요. 만수 씨는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죠. 게다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저 멀리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고 놀란 그러면서도 또렷한 목소리였죠. 만수 씨는 흐릿한 시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시장 봉투를 들고 계단참에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이 광경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는 그 여자가 누군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도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죠. 뭐야, 또 누구야? 여자는 시장 봉투를 계단 참에 내려놓고 재빨리 만수 씨에게 달려왔어요. 운동화를 신은 발이 복도를 가볍게 쳤고 그 소리가 만수 씨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자는 만수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여자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제야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3층에 사는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28살의 김수진 씨였죠. 만수 씨는 수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시장을 가고 저녁이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오는 모습을 봤었죠. 항상 조용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수진은 만수 씨의 입가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는 재빨리 자신의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만수 씨의 입가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런 수진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저 남자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가씨, 됐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요.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의 눈빛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어르신한테 뭐 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남자는 수진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아가씨. 상관 말고 가던 길 가.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남자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젊은 여자 하나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일어나더니 만수 씨를 자신의 뒤로 살짝 가리듯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을 지키려는 젊은 며느리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는 수진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가씨도 한 대 맞고 싶어? 그 말에 수진의 몸이 살짝 굳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만수 씨는 수진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무섭지 않을 리 없었죠. 하지만 수진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만수 씨는 알았습니다. 이 젊은 며느리에게도 자신과 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두려워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 말이에요. 남자가 수진에게 한 발 더 다가섰을 때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였어요. 저렇게 나이든 어르신을 때리다니,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면서 말이에요. 수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수진은 평소엔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고 동네 사람들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려 애쓰는 그런 며느리였죠. 2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는 더욱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26살에 과부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어요. 남편 민호는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를 피하지 못했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어요. 수지는 그날 민호에게 조심해서 다녀와 한마디를 더하지 못한 걸 평생 후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은 채 이불 속에서 중얼거리듯 다녀와 했던 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수지는 더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 했고 어떤 위험한 일에도 끼어들지 않으려 했죠.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건강이 나빠졌고 수지는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다가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쓰러진 만수 씨를 보는 순간 수진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나이든 어르신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수지는 중학교 때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권해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재능이 있었죠. 시합에서 상도 몇 번 받았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그만뒀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그 이후로 유도를 다시 한 적은 없었어요. 10년도 넘게 안 해봤으니 몸이 기억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자가 자신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수진의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는 손놀림, 무게중심을 흔드는 발의 움직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마치 어제 배운 것처럼 말이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자신의 팔이 잡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겠죠. 젊은 여자가 자신을 제압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는 힘으로 수진을 밀어내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남자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였습니다.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타이밍과 기술이었거든요. 수진은 남자의 팔을 잡은 채 자신의 몸을 낮췄어요. 그리고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겼죠. 남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도 바닥에 남자의 몸이 부딪혔어요. 수지는 재빨리 남자의 등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남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말이죠. 움직이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남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 쳤지만 수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며 남자를 눌렀죠.
이 순간만큼은 수진도 놀라웠어요.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만수 씨는 벽에 기댄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 젊은 며느리가 그 험상궂은 남자를 제압했다는 게 꿈 같았습니다. 만수 씨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가씨. 수지는 한 손으로 남자를 제압한 채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화면을 터치하기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119를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되고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청솔 아파트 3층 복도요. 어르신이 폭행당하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다친 부위를 말하고 지금 상황을 전달했죠. 상담원은 곧 구급차와 경찰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수지는 비로소 자신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남자를 놓아줄 수는 없었죠. 만약 놓아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아가씨, 이제 됐어요. 놓아도 돼요. 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이대로 있을게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남자의 등을 더 세게 눌렀어요. 남자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것 같았죠. 아니면 체면 때문에 조용히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자는 가만히 있었고 복도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참 더디게 흘렀어요. 수지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만수 씨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구급차와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수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도움이 올 거라는 생각에 온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구급대원과 경찰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복도로 올라왔고 수지는 그제야 남자의 등에서 무릎을 치웠어요. 경찰은 남자를 일으켜 세우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자는 수진을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눈빛만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구급대원은 만수 씨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뺨이 부어올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구급대원은 만수 씨를 일으키며 말했죠.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수진이 만수 씨의 팔을 잡았어요. 어르신, 병원 가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수진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대원을 따라 일어섰죠. 수진도 만수 씨를 부축하며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그 아침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평범한 새벽이 될 줄 알았던 하루가 누군가에겐 용기를 내야 했던 순간으로 기억되는 날이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만수 씨는 침대에 누워 의사의 진료를 받았고 수지는 그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입술이 찢어진 것과 뺨에 멍이 든 것, 그리고 허리를 살짝 삔 정도였죠. 의사는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발라주며 일주일 정도 푹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허리는 조심하셔야 해요.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경비일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라도 안 나가면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폐를 끼치는 거였죠. 게다가 하루 일당을 못 받으면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연금만으론 생활하기 힘들었으니까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만수 씨와 수지는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이미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어요. 조폭 조직원이 맞았고 이전에도 폭행 전과가 여러 건 있다고 했죠.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섰을 때는 이미 해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만수 씨는 아파트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죠.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만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저희 집에 가시겠어요? 아침 식사라도 하시고 가세요. 만수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가씨도 바쁘실 텐데. 하지만 수지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르신이 다친 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나타났더라면 어르신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미안함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수 씨는 수진을 따라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3층 수진이 사는 집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시어머니였죠.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는 수진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어디 갔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장 봉투만 계단에 있고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만수 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경비 아저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할머니는 만수 씨를 안으로 모셨어요. 만수 씨는 사양했지만 할머니와 수진의 성화에 못 이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거실엔 오래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벽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만수 씨는 그 사진들을 힐끗 봤는데 한 젊은 남자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만수 씨 옆에 앉아 상처 부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나? 경비 아저씨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만수 씨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걱정했죠.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애가 원래 착하고 용감해요. 우리 며느리 자랑 같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죠. 우리 아들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오토바이 사고였죠. 그때 수진이가 26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저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니,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나이에 말이에요.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저도 많이 아팠어요. 심장도 안 좋아지고 우울증도 왔죠. 그런데 수진이가 저를 돌봐줬어요. 친딸도 저렇게 못할 텐데 시어머니인 저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만수 씨는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잠시 후 수진이 상을 차려냈어요.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수진은 만수 씨 앞에 수저를 놓으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어르신. 만수 씨는 수저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수진과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어서 억지로라도 먹어야 했죠. 한 숟가락 뜨는데 된장찌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과 비슷했죠. 만수 씨는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3년 혼자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이렇게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만수 씨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아가씨가 고마워서요. 수진은 만수 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만수 씨는 수진의 손을 보며 문득 물었죠. 아가씨,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처음엔 정말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세상이 너무 낯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텼어요. 하루하루를요. 만수 씨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자신도 아내를 잃고 그렇게 버텨왔으니까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이었죠. 아가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나타났어야 했는데. 어르신이 맞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에요. 아가씨는 용기를 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만수 씨의 말에 수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만수 씨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젊은 며느리에게서 돌아가신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히 부름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아파트엔 소문이 퍼졌어요. 3층 젊은 며느리가 조폭을 제압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던 수진이가 그런 일을 했다니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목격자도 있었고 경찰서에서 확인도 됐으니 사실이었어요. 며칠 후 아파트 게시판에 한 주민이 감사글을 올렸습니다. 젊은 며느리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죠. 글을 쓴 사람은 2층에 사는 박 씨였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는데 그 조폭이 종종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며 불안했다고 했죠. 그런데 수진 덕분에 그런 위험한 사람이 잡혀서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을 시작으로 다른 주민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용감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알고 사는 줄 알았는데 기특하네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같은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 글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혹시 그 남자가 나중에 보복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밤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몇 번씩 확인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뒤를 돌아봤고 복도를 걸을 때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자고 있어? 아니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수진이 문을 열자 할머니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어요. 이거라도 마시고 자렴. 너무 걱정하지 마. 경찰에서도 그 사람 한동안 못 나온다고 했잖아. 수진은 우유를 받아들고 작게 미소 지었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가에 어린 불안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도 수진이 걱정됐어요. 자신 때문에 젊은 아가씨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수 씨는 순찰 동선을 조금 바꿨습니다. 예전엔 1층부터 천천히 올라갔는데 이제는 3층을 먼저 도는 거였어요. 수진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조금 더 천천히 걸었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없나 더 꼼꼼히 살폈죠. 어느 날 새벽 만수 씨는 3층 복도를 지나다가 계단 참에 앉아 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수진은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죠. 아가씨,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새벽인데. 만수 씨가 다가가자 수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만수 씨는 수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계단 참은 좁았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만 했죠. 무서워요, 어르신. 그 사람이 나중에 나오면 저한테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죠? 어머니한테 피해가 가면 어떡하고. 수진은 그동안 참았던 두려움을 털어놓았어요. 만수 씨는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딸을 달래듯 부드럽게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매일 순찰 돌면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생각보다 오래 못 나올 거예요. 전과도 많다고 하던데. 만수 씨의 말에 수진은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죠. 어르신은 무섭지 않으세요? 맞으셨잖아요. 만수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수 씨도 밤에 잠을 설쳤거든요. 꿈에서 그 남자의 주먹이 날아오는 걸 보곤 했죠. 하지만 수진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순 없었어요. 무섭죠? 나도 사람인데. 근데 말이에요, 아가씨. 나는 이제 65이에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나이죠. 근데 아가씨는 달라요. 28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아가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용기를 낸 거고요. 만수 씨의 말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동안 누구도 이렇게 위로해주지 않았거든요. 다들 조심하라, 괜히 나섰다는 말만 했지, 잘했다고, 용감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르신, 내가 매일 3층을 지나갈 때마다 더 조심히 볼게요. 아가씨네 집 앞도 더 자주 확인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자요. 응? 만수 씨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 씨는 수진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문이 제대로 잠기는 걸 확인한 뒤에야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날 이후로 만수 씨는 매일 3층을 더 자주 돌았습니다. 새벽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수진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문 앞에 놓인 화분도 살피고 혹시 이상한 낙서나
흔적은 없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가끔 현관문 앞에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같은 짧은 문구였지만 수진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수진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밤엔 불안했지만 만수 씨가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시장을 가는 발걸음도 예전보다 가벼워졌고 시어머니와 산책을 나갈 때도 덜 긴장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경비 아저씨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게 어떨까? 그분이 우리를 많이 신경 써주시잖아. 수진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제가 초대할게요. 다음 날 수진은 만수 씨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수 씨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수진의 간청에 결국 승낙했어요. 그날 저녁 만수 씨는 수진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와 수진은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편안해졌죠.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고 만수 씨도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지는 두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 씨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따뜻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웠는지를 말이에요. 아내를 잃고 3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잃은 후로 삶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렇게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만수 씨는 아버지처럼 느껴졌고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은 어느새 깊어져 아파트 화단엔 철쭉이 만개했고 아침 공기는 따뜻했어요.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가장 큰 일은 그 남자 강태식의 재판이 열린 거였습니다. 수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며칠 전부터 긴장했죠. 법정에 가면 그 남자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전날 밤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진의 손을 잡아줬어요. 수진아, 괜찮겠어? 내가 같이 가줄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만수 씨가 서 있었죠.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아가씨, 혼자 가긴 힘들 것 같아서요. 내가 같이 가도 될까요? 만수 씨의 말에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어르신. 두 사람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만수 씨는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됐죠. 수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남편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오늘 자신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법정에 도착하자 검사가 수진과 만수 씨를 맞이했습니다. 간단히 증언 내용을 확인하고 긴장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법정 문 앞에 서자 수진의 다리가 떨렸어요. 만수 씨가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면 돼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차가웠습니다. 판사석 앞에는 강태식이 앉아 있었죠. 수의를 입은 그는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진을 노려보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은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내려고 애썼죠.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개입했는지, 어떻게 제압했는지를 하나하나 물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수 씨가 쓰러져 있던 모습, 피를 흘리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했죠.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증언을 제대로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변호인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과도하게 대응한 건 아닌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건 아닌지를 따지듯 물었죠. 수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어르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 씨였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했지만 그 박수 소리는 수진에게 큰 힘이 됐죠. 만수 씨도 증인석에 섰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말했고 강태식이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말이에요. 만수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죠. 근데 그날만큼은 정말 무서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젊은 며느리가 저를 지키려고 위험에 뛰어든 거였어요. 그 아가씨가 다칠까봐 너무 걱정됐습니다. 만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진심 어린 증언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은 2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마지막으로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강태식은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죠. 짧은 형량이었지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어요. 정가가 많아서 법원도 엄하게 판단한 거였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자 수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주저앉을 뻔했죠. 만수 씨가 얼른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가씨.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만수 씨의 말에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한 달 동안 참았던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외로움까지 모든 게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만수 씨는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어요. 마치 딸을 위로하듯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줬죠. 법원을 나와 햇살 아래 섰을 때 수진은 문득 깨달았어요. 용기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행동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자신은 그날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만수 씨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섰었죠. 그게 진짜 용기였던 거예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만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어르신? 나는 그동안 건물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경비원이니까 건물을 관리하고 지키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진짜 지켜야 하는 건 사람이었어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내 일이었던 거예요. 수지는 만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더 감사해요. 어르신이 곁에 있어줘서 제가 덜 무섭고 덜 외로웠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건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을 때 복도엔 봄 햇살이 환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과 시어머니 그리고 만수 씨는 다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축하하는 자리였죠.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할머니는 잔치국수를 끓여왔고 수진은 만수 씨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세 사람은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함도 잠시 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눴죠.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그 웃음소리는 창문을 통해 복도로 흘러나갔어요. 며칠 후 봄날 아침이었어요. 만수 씨는 언제나처럼 새벽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3층 복도를 지나는데 수진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게 보였죠.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가씨, 벌써 시장 가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환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그 빛 속에서 만수 씨와 수진의 그림자가 따뜻하게 겹쳐졌죠. 만수 씨는 수진이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워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당당하고 편안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만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문득 벽에 붙어 있던 낡은 메모지를 떼어냈어요. 우리가 지키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적힌 메모였죠. 처음엔 스스로에게 다짐하려고 붙여놓은 거였는데 이젠 몸으로 느껴지니 굳이 메모가 필요 없었어요. 아파트는 오늘도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을 맞이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했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수 씨와 수진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세대를 넘어 상처를 넘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이 아파트를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아파트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는 아침, 만수 씨는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